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 겸 패널을 맡은 영남신학대학교의 고영은 교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여러 상황들이 현재 노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당초 속전속결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장기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점령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진격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현재 부딪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현재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공보 자담회에서는 오랜 동안 우크라이나 현지에 머물면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로 인한 우크라이나 선교적 함의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국제 질서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해보고 또 우리 선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선교사 회장이신 김대호 선교사님과 역시 우크라이나 홍윤주 선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고요. 우즈베키스탄으로서 선교사로 6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와서도 7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했고 현지인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해요. 먼저 인간관계가 돼야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놀고 웃고 또한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아우트리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제 기차역에 가서 긍휼사역, 그러니까 미용 봉사, 의료 봉사, 또한 말씀도 전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번역한 교재가 들어가서 수감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고, 또 한국어 교육을 제가 하고 있네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제가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인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요. 저희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18년째 된 홍윤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남편 송은영 선교사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될 때 남편은 루마니아로 나가서 피난민 구제 사역하는데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가족과 같이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주로 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키예브에서 하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체르카시,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이번에 다 러시아군에 대해서 포위된 헤르손에 있는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주로 고려인과 관계돼서 먼저 고려인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그들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 사역이고요. 실제로 전 수도에서 작년 초까지 있었다가 작년에 이제 교회 지으면서 작년에 헤르손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수도에서는 교회 사역과 더불어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다. 키예브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네, 거기서 코리안 코디네이터로 12년간 또 거기서 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계셨던 선교사님들과 교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전쟁 이전에 주로 교회 개척 사역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어 교육도 가르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제자 양육하는 등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철수하셨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줌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현지인과 연결하셔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대사관에서 한국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은 다 나오도록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스를 수 없어서 나왔지만 이제 남고 싶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한국 분이시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 혹은 또 우크라이나 분을 결혼하신 분, 이런 분들은 저희들 나올 때 나오지 않으시고 계속 그런 사역으로 하면서 저희들하고 네트워크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많은 날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문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핑계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성 교사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지요? 예, 저는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아무도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굉장히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었지만 의외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침공이 이루어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어떤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범슬라브주의에서 발생한 유라시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라시아주의라는 역사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푸틴이 과거에 연설에서 그랬듯이 우크라이나가 1917년 볼세비키 혁명 당시에 볼세비키들이 가서 세운 국가가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러시아의 그 유라시아주의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팽창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정권들마다 그 외교를 한편으로는 친러 정책을 편 대통령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반대의 친유럽, 친서방적 정책을 편 그런 정책을 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권마다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달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후에 지금까지 기본적인 마인드는 유럽적인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또 서유럽 국가들을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EU와 통합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러시아 국내 정치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24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권력이라는 게 이제 주기는 쉬워도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느끼실 때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 주민들의 지금 국민들의 지금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푸틴이 대통령이 그 강한 러시아를 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교회 국가인데 러시아 정교회 그 뿌리가 우크라이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키이브가 우크라이나의 그 정교회의 그 산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나라의 역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좀 그 역사가 절단되면은 본인한테 어떤 그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공했다는 현지인들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익을 위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크림반도를 지난번에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림반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남부 지역 오데사하고 말리우폴 그쪽 지역을 이제 합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고려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데라서 오기 전에 고려인들하고 얘기했던 걸 반영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공산주의 시대에서 이제 교육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경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학교 다니던 시절이든지 뭐 이래서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 혹 가질 수 있는 미국에 대한 그런 감정 같은 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아주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려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인사하느라고 얘기할 때 보니까 괜히 서양에서랑 미국에서랑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가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 이유가 되는 거는 많은 거기도 언론 매체들이 러시아 중심으로 보도되는 게 많아요. 실제로 러시아 방송이 여기 다 잡히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파괴가 많이 생김으로써 친러시아적인 사람들한테 마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 민스크 협정 12항에 따르면 크림반도 병합과 함께 다니츠크, 루한스크 지역에 전면적으로 자치를 한다, 이런 협정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맺어진 협정 내용이 잘 지켜졌다고 보시는지요?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EU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히 지역 간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갈등이 오랜 동안 티모세ен코라는 그 전 총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었고, 동부 지역 출신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와의 재휴협정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 대통령 되자마자. 그러자 2013년에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과 군중들의 시위로 88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물러가고, 투르치노프가 들어섰는데, 투르치노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서방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친러 무장 세력에 의해서 2014년 2월 크림반도가 장악이 되고, 결국에는 푸틴은 러시아와 이제 크림반도 지역을 병합을 하게 된 겁니다. 크림반도 사태로 우크라이나의 사망자가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게 약 9천 명, 그리고 이제 부상자만 해도 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난민이 120만 명 그때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동부 지역 이런 인구 비율이 도네츠크, 루한스크, 하리키프 이런 지역에서 반군 활동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었고, 민스크 협정이 1차에 있었고, 1차는 2014년 9월에 체결됐고요. 2차가 2015년 2월에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1차 민스크 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2015년에 바로 돈네츠크 국제공항이 포격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반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최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분쟁이 잦았던 지역이었고, 결국에는 동부 지역과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민스크 협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